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현행 거리두기가 결국 또 2주 연장됐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4주 연장까지는 아니지만 추가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져 가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처음으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언급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내는 건 결국 기대하기 힘든 일일까요? 보도본부 한나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4단계 지역에서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하여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4인까지는 식당,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또 연장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짧고 굳게를 목표로 했던 정부도 4차 대유행 앞에선 결단이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4단계, 또 비수도권의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가 또 2주간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9월 5일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로써 수도권 4단계는 무려 8주간, 비수도권 3단계도 6주간 유지되는 셈입니다. 이번에도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의 거리두기 연장은 예견된 일이었죠. 2주 전 정부가 거리두기 연장을 거듭할 당시만 해도 2,000명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면 4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거라는 일말의 희망이 가능했지만 이후 역대 최다를 경신하면서 오늘도 2,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52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에 비해서는 100명가량 감소한 수치지만요. 이틀째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목요일 기준으로도 역대 최다치를 또 기록하면서 지난주 2,222명, 어제 2,15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로 여전히 우려 수위가 높습니다. 서울에서는 549명, 또 경기에서 633명 등 수도권에서만 1,300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나왔고요. 또 비수도권도 7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인데요. 이번 거리두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당근과 채찍입니까? 네, 먼저 강화된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조치에 일부 추가 제한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부 규제는 종전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 제한됐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하면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접종자 2명에 백신을 맞은 사람 2명, 이렇게 4명은 오후 6시 이후에도 모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까지 접종을 받은 이후에도 2주 동안 면역 형성 기간을 거친 사람입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면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화와 규제 사이에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으로 저녁 4인 모임이 가능해지긴 했지만요. 코로나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는 4단계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한 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은 4단계가 또 2주 연장이 되자
이미 저녁 3인 제한으로 손님이 거의 끊겼는데 영업시간까지 앞당기면 아예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 달 반 동안 이어진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후 9시 영업 제한이라는 강화된 규제는 지금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정부 규탄 차량 시위를 개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10시 제한도 집합금지 수준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영업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시 실적으로 매출이 60%가 감소를 하는데 거의 집합 금지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생을 포기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IMF를 지낸 아버지를 보며 그 빚에 15년, 20년 동안 그 빚만 갚으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빚을 지어서 제 아이에게 신용 회복을 위해서 보여줘야 될 그걸 생각하니 너무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장사만 좀 하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당근책으로 제시했던 이 접종 완료자 혜택을 두고 말들이 꽤 많은 겁니다. 보통 이 50대 미만의 젊은 층이 대외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들에 대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접종 완료자 혜택을 받으려면 얀센 백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2번씩 접종을 해야 합니다. 모더나 수급 차질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 간격이 기존보다 6주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50대 미만 대부분은 14일의 면역 형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한 10월 중순 넘어야지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주고객인 주점 등은 사실상 저녁 3인 이상의 모임,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영업자 비대위는 정부가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영업시간 단축은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직결되는 내용인데 반해 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모임 완화는 그런 치명적인 조치를 가리려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 같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좀 완화한 것처럼 누그러뜨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게 진정한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전문가 일각에서도 2차 접종 완료자가 21% 정도이고 대부분 노인이라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이면 오히려 사람이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방역 피로도,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지만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요, 아예 길고 굵은 방역을 유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확진자가 조금 줄면 바로 방역을 완화했다가 고강도 거리두기를 2주, 3주, 단기간씩 수차례에 걸쳐 연장을 반복해온 방식이 수용성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면서 백신 확보 신뢰도를 높이면서 국민 70% 예방접종 완료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하자고 설득하는 편이 낫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거리두기 연장만 내세우지 말고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방역을 장기적 관점으로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때문일까요? 오늘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언급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와 함께, 그러니까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걸 말하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은 어렵다 이런 판단에 따라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채 일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당국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러면서도 1차 접종이 한 추석 전에 달성될 것 같은데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이게 검토가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 방역 전략의 전환에 대한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뭔가 이제 새로운 그 방역을 좀 모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 내놓은 게 4단계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는 그대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방 접종자를 갖다가 포함시키는
4인 모임 허용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 일종의 절충안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좀 최선 아닐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요, 어떤 안이든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2인과 함께하는 4인을 지금 허용한 것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지금 기자들이 지금 다 언급을 했지만 현재 접종 완료 비율이 20%예요. 8월 18일 날 발표가 그런 20.4%인데 그중 거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고위험군 아니면 의료진 이분들이 지금 6시 이후에 2명의 그 비접종자들과 식사나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실 그럴 계좌가 아니거든요. 그럼 자영업자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 접종 인센티브냐.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걸 허락했기 때문에 40세 이하가 지금보다 더 접종을 적극적으로 맞을 거냐? 그건 사실 별개의 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불투명하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길어진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고통이 늘어가면서 백신 접종률을 빨리 끌어올리는 게 더욱 중요해졌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50대 미만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당국은 물론 국민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오늘 26일부터 29일 백신 접종을 앞둔 대상자들이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50대 미만 연령층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주 단위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더나 백신에 대한 공급 차질에 대해서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최근엔 모더나와 우리가 구체적인 시기와 공급량을 정하지 않은 굴욕 계약을 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야권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기별 공급 물량도 다 정해져 있고 또 유럽연합도 분기별, 월별 도입 물량이 명시된 그런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보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정부는 미국과 우리를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무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초에 공급되기로 했던 부분들이 아마 지장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입이 좀 지연이 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모더나하고 계약할 때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모더나 그 백신을 개발할 때 개발 연구하는 비용을 상당 부분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은 좀 다르고. 정부가 오늘 상당히 눈에 띌 만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면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의 방역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수급 상황을 비춰볼 때 좀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언젠가는 그 과정으로 가야죠. 말하자면 우리가 독감을 앓듯이 이제 독감 앓 때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그 환자하고 실제로 코로나19 환자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위드 백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은 뭐니 해도 1차 접종, 2차 접종이 빨리 완결돼야만 그 단계로 가는 거고. 그렇죠. 네. 또 그나마도 지금 돌파 감염이 있을 경우에 또 어떻게 또 더 그것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변화돼야 될지는 모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예, 있고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길도 순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내놓고 있는 방식 자체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과연 자영업자들한테 조금 더 두터운 보상책을 주면서 같이 참아보자라든지 아예 그런 대책이 외국엔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일이 돈을 다 국민 전체에 얼마씩 나눠주기보다는 정말 그 시간대에 카페라든지 음식점에 집중적으로 조금 몇 달을 더 참아달라고 하면서 그만큼의 무슨 임대료든 무슨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못하는 데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그 길을 당분간은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방금 방송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제약회사들한테 투자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주라 빼라 하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예외지만 일본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보다 3배 가까운 백신을 구매 계약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했기 때문에 차질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지금이라도 더 많은 뭐 2배, 3배 되는 추가 계약을 통해서라도 우리한테 빨리 물량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의 어떤 지렛대를 삼지 않고 예정대로만 빨리 달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 문제가 완결돼야지 실제적으로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국내외 언론단체들과 야권에서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논란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언론의 권력을 남용해야지 권력이 언론을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게 민주국가예요? 가짜뉴스를 핑계로 비판적 기능을 겨냥하는 이런 법은 이미 전 세계가 의심할 정도가 됐으면은 이제는 민주당도 인식을 달리셔야겠다. 그러면 국민들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어요. 이제 국회 법사위하고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절차부터 내용까지 여전히 논란이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신 대로 국민의힘이 상당한 반발을 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야당은 어제 이제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직접 앞에 나서서 마이크도 잡고 그랬어요. 하지만 의석수가 워낙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이준석 대표 등이 문체위 회의장 앞에 모여서 언론 탄압이다,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반발했지만 회의 개최를 막지는 못했고요. 또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시킨 걸 문제 삼으면서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국회법에 그런 거죠. 여야가 뭔가 이견이 심할 때는 여야 동수,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의 의원수를 동수로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좀 조정하라. 최장 90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해서 사실상 그 3대3 규정이 깨진 4대2가 됐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수당을 견제하라는 취지의 비교섭단체부 위원회 이번 법안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통과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가진 의석수를 감안하면 더 이상 장애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어제 상황 조금 더 보고 오시죠. 언론재갈, 진실패, 민주당을 규탄한다. 그렇게 두려우면 비공개 결정을 해! 국민들 눈을 가리고 해! 최근에 민심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정말 자신 없을 때는 야당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언론 말살, 언론 장악 기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독재 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중의 폭거입니다. 탈법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0여일 동안 90일의 기간을 두고 숙려하도록 한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단 1시간 만에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내용을 문제 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허위 조작 보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또 정정 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을 차단하는 것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보도를 막고 또 가짜 뉴스 피해를 막겠다라는 취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을 언론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도 불분명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서도 언론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한다 이런 질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에서 허우적거려왔습니다. 언론재갈법,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언론재갈법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일부 허위 조작 보도를 잡으려다가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전례 없는 과잉 처벌이다. 그리고 언론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고의나 중과실의 기준도 모호해서 결국은 권력 비판 보도만 위축시킬 거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허점, 맹점으로 꼽히는 건 이른바 이 허위 조작 보도 개념,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또 손해배상액을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명예훼손죄 등 일반 형법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위법 폭거를 규탄한다면서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걸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단체의 성명서를 읽어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라는 걸 누가 규정할 수 있느냐 이걸 주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또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걸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또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면서 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면 수정하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도 심히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제단체인 세계신문협회 역시 언론중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도 뭔가 반박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요, 야당과 언론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또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요. 또 공익침해 행위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도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게 되고 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위축될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 논리 아닙니까? 네. 저는 전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사가 시민의 자유를 무단하게 침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방향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언론중재법을 국민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조정이 돼서 소위 정치 권력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정치 권력을 다 제외시켰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뺐습니다. 우리 언론의 모든 활동을 저희 민주당은 열렬히 지지하고 언론 자유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론 자유가 가짜 조작 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해야 될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법 여건이 왠지 이 법을 왜 이 시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시기를 놓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 등을 거치면서 그때 쌓인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지난달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논두렁시계 같은 이 가짜 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 침해나 그것을 받아쓰기 하던 언론의 이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 야당의 개정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는 자리였지만 문 대통령만큼은 비슷한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런 속내도 드러낸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단적으로 새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에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 지금의 여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요,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를 했지만, 이 고위공직자가 전직이면, 고위공직에서 물러나면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임을 한 현 여권 핵심 인사들 역시 자신들이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면 보도를 얼마든지 언론사에다가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 여야의 입장이 워낙 다릅니다. 이제 여당은 이게 일종의 시민들의 권리를 갖다가 보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그거보다는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여야의 어떤 대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절차적 정당성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벌써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절차적 정당성, 즉 안건 조정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취지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왜 만들었느냐의 취지는 이렇게 쟁점 법안일 경우 여야 동수로 수기해라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호적인 야당이지만 우호적인 정당의 정치인을 국회의원을 이 3대3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안건 조정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4대2 구도를 만들면서 통과시킨 법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누적될수록 사실상 소수당의 권익을 지금까지 보호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절하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 굉장히 많이 투쟁에 정말 의해서 지금의 어떤 정당법들이 많이 변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소수당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때만 하더라도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계속 되었고요. 민주주의는 사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런 법안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이 상대 정당으로 바뀌었을 때 민주당이 이 법안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왜냐하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 정권에 굉장히 이익이 되는 그런 법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걸 아무도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이 법안을 저는 만약에 야당이 된다면, 민주당이 야당이 된다면 이 법 다시 고치자고 목소리를 높일 거예요. 그렇다면 다수당이 됐을 때와 소수당이 됐을 때의 어떤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법안은 사실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당은 역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될 경우에는 당신들도 이 법이 필요하고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아닙니까?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 법이 사실상 편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씀을 하셔도 그런 법안은 존재해서는 안 되죠. 네, 여기에 또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야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25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나 봐요. 거기서 이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 아닐까요? 네, 때문에 언론의 대선 후보 검증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또 야권에서는 여기에 비리 의혹 제기 등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죠. 네,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가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면서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자 하냐고 했고요. 또 유승민 후보도 무슨 추악한 잘못을 숨기려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포갑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원희룡 후보 역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당신들이 전 세계 부끄러운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거는 민주당에서 박용진 후보도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죠. 오히려 한겨레, 경향 등의 언론들에 대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거라는 취지고요.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반론 조금 더 들어보시죠. 일부 야당의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의 재갈물기 법이다 말한 것은 전혀 견강부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법이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3월 9일 날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요? 건전한 언론은 당연히 보호함과 동시에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정한 언론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야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현 여권이 퇴임한 다음에의 그 다음에 지금의 여권 인사가 퇴임한 다음에 그때의 어떤 가령 이르면 비리 보도나 이런 거 막으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닥쳐 있는 대선 과정에서의 후보들 검증, 특히 이제 여권 후보 검증을 얘기하겠죠. 그런 검증 보도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는 그런 그 상대당의 어떤 공격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보면 이것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말하자면 숙성된 숙려 기간을 줄인 것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넘어가야 되는 그 전에 뭔가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속에서 나타나고, 문화체육위원장도 야당으로 네. 넘어가는 그런 네, 상황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적 가치를 가진 당이라는 뜻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의미에서 또 그동안에 야성이 좀 강한 민주화의 어떤 주요한 운동 세력들이 만든 정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언론이 가져왔던 어떤 그 독자들이라든지 언론의 고압적 태도나 혹은 그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입장을 좀 반대로 갖고 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따져놓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효과를 위한 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어쨌든 그러한 초기의 어떤 취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여야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독소 조항을 좀 줄일 수 있는, 전 우리 국내적 그 시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자유도나 언론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혹이라도 그전 정부에 비해서 이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직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가요, 지난 6월에 경기도의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내정했던 황교익 씨와 먹방 유튜브 촬영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하루 종일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았고 또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구조대장이 실종됐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도정 총괄 책임자인 이재명 후보의 당시 행보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월 17일 오전에 김병수 전 경남지사와 상생 협약식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날인 16일에 업무 종료를 마치고 창원시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황 씨의 유튜브 채널 녹화는 그 다음 날인 17일 오후 6시쯤 진행했다는 걸로 전해집니다. 먼저 황 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던 당시 촬영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그 청소년기의 추억들 돋으라고 떡볶이 먹자 그랬는데 이거 청소년기에 한 번도 드시지도 않았던 그때는 못 먹었던. 난 떡볶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난 추억이 없어. 맛있네요. 네.
그런데 저 영상이 이천 화재 당시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를 누가 밝혀냈나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이거를? 네, 의혹이 제기됐을 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증거 찾기에 돌입한 겁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달 11일과 15일에 올라왔고요. 이재명 후보가 황 씨와 이 경남 창원시 마산 창동 일대를 거닐며 음식을 먹는 내용이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와 황 씨가 방문한 식당 달력의 날짜가 17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유튜브 촬영일이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6월 17일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또 네티즌들은 식당 내부의 TV 화면으로도 날짜와 시간대를 추정을 했는데요. 영상에 잡힌 TV 화면에는 야구 경기 도중에 나오는 중간 광고가 보였는데 6월 17일은 창원을 연고지로 둔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야구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전체 영상을 보면 1시간 49분 18초쯤 유튜브 영상 속 TV 화면과 일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티즌들의 분석에 의하면 야구 경기가 오후 6시 30분에 시작이 됐다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8시 20분쯤 마산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네티즌들은 이재명 후보의 손목 시계로 시간을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시계의 시침과 분침의 각도, 가리키는 방향이 이걸 미뤄봤을 때 촬영 시간이 한 오후 8시 30분쯤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6월 17일 밤이 돼서야 다음 날 일정을 취소하고 경기도로 복귀를 결정했는데 그때가 이 황 씨와의 유튜브 촬영이 끝난 시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화재 발생 약 20시간 만인 18일 새벽 1시 반쯤에 이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살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해명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장에 재난본부장, 안전본부장이 있고 또 제가 부지사를 파견하고 또 현장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늦게 다음 경남 일정을 포기하고 또 현장에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국민의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왜곡하고 좀 심하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 이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고발한 거 그거를 거론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6년 11월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당시 법률 대리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보고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10시 반부터 12시 50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라고 보았고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본관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장의 무단 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서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우선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 재난재 총책임자로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당일 행보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고요.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당일 행적을 지적했는데요.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발언 모아봤습니다. 이천 화재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규익 씨와 소위 말하는 유튜브 먹방을 찍었다는 의혹이 지금 새로 나왔는데 이게 도지사로서 적정한 대응이었냐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까지는 보도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소방관의 실종에 대해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던 시점입니다.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물론 재난 현장에 지사가 항상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보다 먹방 유튜브가 먼저였는지 묻고 싶다면서 과연 이 지사가 말하는 공정과 도지사의 책임이 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캠프 이기인 대변인도 이재명 후보의 사고 당일 행적을 즉각 공개하라며 만약 고립된 소방관의 사투 소식을 알고도 방송 출연을 하고 있었다면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도지사의 책무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후보도요. 과거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식적인 직무 포기다 이렇게 한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를 먹는다,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든 대선 후보든 모두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요. 화재 즉시 도지사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경기도는 설명 자료를 내고 애끓는 화재 사고를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면서 이 지사는 재난 책임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관광공사 내정 그게 좀 봉합이 되는가 싶더니 또 다른 이제 논란거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그런 얘기는 그 도지사가 항상 사고 현장에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네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장이 어디입니까? 경기도가 아니고 경상남도란 말이죠. 또 그것도 그날 그 아침에 있었던 어떤 경남지사하고 MOU 같은 당장한 공식적인 활동이지만 그 오후의 부분은 굳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라기보다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활동이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바로 현장으로 쫓아가지는 않더라도 경기도라고 하는 그 영역 속으로는 돌아갈 준비는 있어야 되겠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현장으로 쫓아갈 수 있는 직원 거리에 도지사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도지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적절성을 가지느냐 하는 비판은 달리 답변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대선 후보를 위해서 도지사를 그만두는 것을 권고할 만한 이유가 그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오히려 혼란이 되면서 경기도의 안정적인 책임을 더 하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도 한번 되돌려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네, 한편 지난 13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훈 인사 논란이 일어났었죠.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황교익 씨가 오늘 오전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건 무리라고 밝혔는데요. 또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황 씨는 그리고 이어서 이미 많은 관광공사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다며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어제 오후 자신의 캠프에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죠. 이에 화답하듯이 황 씨도 자신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막말을 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는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씨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 후보께서 직접 우리 캠프 인사의 언사가 지나쳤다 이렇게 유감을 표현하셨네요. 네. 예, 어떤 배경이실까요? 그대로입니다. 친일로 모는 듯한 언급은 과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죠. 7시 15분경에 자진 사퇴 의사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저를 돕는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 친일을 연상하는 듯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과도했다는 정도의 인식을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황교익 씨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낙연 후보를 계속 공격을 했고 특히 이런 말도 했었어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았던 사태가 해결 수순으로 가게 된 거는 공교롭게도 어제 오전에 친여 성향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가 중재에 나선 이유였습니다.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도 곤란한 상황이 됐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왜 후보도 아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합니까? 이게 판단 착오라고 봅니다. 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일 프레임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내정에 대한 비판은 유지하는 선에서 이낙연 캠프가 물러서야 제가 보기엔 정리가 되는데. 또 눈길을 끄는 건 황 씨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한테 감사 인사를 전한 거예요. 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황 씨에게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자신이 위로를 드린다면서 황 씨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되길 바라는 위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어제까지 황 씨의 논란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섞여 얘기가 미안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또 정치 생명 끝내는 좀 가격 발언으로 지지하는 좀 원팀 정세 해친다는 우려도 나와서요. 네, 하지만 오늘 황 씨가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황교익 선생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전문가로서 경기관광공사의 적격자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퇴 의사를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가 이낙연 후보 측 공세에 반격하며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선을 넘는 발언에 대해선 저 역시 우려하고 경계했다면서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었고 사과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후보님께도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익 선생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길 바란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그가 스스로 물러난 뒤에도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면서 황 씨의 자진 사퇴로 인사파동 사태를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사직 사퇴를 통해서 지사 찬스 논란의 종집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황교익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이해찬 전 대표, 그다음에 방송인 김어준 씨의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새삼 확인됐다. 이런 보도, 분석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정당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정당의 당원들이나 혹은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예요. 정당에서의 어떤 갈등 해결 과정이 바로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역외에 자신은 스스로 중립적인 그런 방송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한 일개 개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교통정리가 되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죠. 이번만이 아니죠. 이전에도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치인을 또 이 집권 여당의 정치인을 자기 방송에 불러서 사과하시죠. 그럼 사과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더 봉합되는 그런 과정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후보에게 이낙연 후보 측에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식의 방송을 하자 물론 오비락이겠지만 몇 시간 후에 이낙연 후보가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행보마저도 좌우하는 방송인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집권 여당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물어보고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가? 이 관계가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는 것을 진짜 이 정당이 좀 되새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어준 씨가 공식적으로 무슨 나서서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비치기에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템플릿 없습니다. 진실 공방을 계속하는 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새롭게 선관위원장은 새로운 분으로
이제 하기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소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선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원희룡 후보 사이에 이른바 저거 정리 그 공방으로 시끄러웠었는데 이제 좀 봉합이 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거 곧 정리된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두고 벌어진 이 대표와 원희룡 후보 사이의 진실 공방이 일단은 봉합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 이어 어제도 이 최고의 공개 발언을 생략한 채 침묵을 유지했고요. 원 후보 역시 구체적 공방을 계속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특히 평소 기자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하던 이 대표가 백브리핑도 진행하지 않고 SNS에도 관련 글을 올리지 않는 등 말을 아낀 데엔 당 안팎의 비판과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계속 지도부가 내분을 저렇게 보여주면 탈당해버리겠다. 이런 당원들이 속출했다. 이런 보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요. 중앙당을 비롯해서 시도당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에게는 당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 싶으니 탄핵과 2017년 대선 패배 충격을 잊고 다들 배가 불렀다.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을 놓고 알량한 권력 투쟁에 빠졌다는 우려나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고 하고요.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자제를 촉구하는 연락이 많았다. 싸우기만 할 거면 탈당하겠다고 하는 당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화합을 강조하는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씩 다 양보해서 힘을 내서 또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서 정권 교체합시다. 정치 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정책 싸움을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신라 같은 탈출구입니다. 대표님 오늘 백브리핑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 등 당 지도부 공정성 논란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다른 말은 없으셨는지. 그 대선 후보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더 이상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이 대표와 원 후보 사이의 진실 공방이 일단 일단락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윤석열 후보의 전략적인 침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지금 이 대표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어떤 대립과 갈등이 벌어졌을 때 아무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입을 열지를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토론회 무산에 이어서 녹취록 갈등까지 당이 심각한 갈등을 겪는 동안에 윤 후보는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내내 공개 일정도 없었고요. 또 노출된 일정도 없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때도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캠프에도 항구령을 내렸다. 그런 보도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캠프 내부적으로도 이 언론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녹취록 공방과 관련한 윤 후보 측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후보께서는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의 침묵이 눈에 띄는 건 토론회를 두고 벌어진 내홍과 이 대표, 원 후보 사이의 진실 공방 등 논란의 모든 중심에는 윤 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총장은 입당 당시부터 당대표 패싱 논란을 빚었고요. 이어 당 행사 불참, 토론회 반대 등으로 이번 갈등의 시발점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토론회와 녹취록을 둘러싸고 이 대표 대 원 후보의 싸움 구도가 펼쳐지자
윤 후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당내에서는 윤 후보가 손 안 대고 코 푼격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이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윤 후보가 최대 수혜자라면서 정권 압박에 맞섰던 자신이 이번엔 당의 압박도 이겨냈다,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방송인 김어준 씨 역시 비슷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와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원희룡 후보가 대리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대리전을 치르고 있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코가 풀리는 중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겸사겸사 그 이전의 설화들이 잊혀질 텀도 벌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캠프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준석 원희룡 공방전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이다. 이런 지금 지적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뭐 본의 아니게 본인이 그걸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일정 정도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경선준비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의중으로는 선관위원장이 될 뻔했는데 지금 당내 여러 가지 구조 역학상 경준위원장인 서병수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 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내 분란 속에서 중심이 이준석 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을 제대로 중심을 잡고 이끌지 못한다는 데 집중돼 있지, 일부 다른 후보들이 왜 뭐 말하자면 토론에 나오지 않느냐 했는데 본인은 실제적으로 국민통합 얘기하듯이 18일 날이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 서거일인데 정말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거기 가야 되는데 13명이라고 하는 지금 그 후보들 중에 쪽쪽 그만둘 수도 있는 그 후보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해서 불과 6분, 7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정을 안 가고 여기 온다는 게 매우 비전략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다 정리가 됐잖아요. 18일 날 연기가 됨으로써 자기는 거기에 갈 수도 있었고 경준 위원장이 선관위원장 되는 부분도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어쨌든 다시 한번 선관위 중심으로 간다고 했을 때 혹여라도 지금 입단속을 시키는 이유가 지금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캠프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했을 때 본의 아니게 이 확전을 굳이 이준석 대표하고 자기하고 해야 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차피 윤희룡 후보는 본인 전략은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 들어오겠다는 전략이고 또 최재형 후보 역시도 동력이 멈춰가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 판에 끼어들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준석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논란들과 관련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와 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제기되는 논란들은 모두 제 생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선 과정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전 후보를 아우르면서 철저하게 공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됐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와의 통화 녹취에서 곧 정리된다는 언급이 윤 후보를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는 질문에 이 대표는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 최근 내부 논란이 당과 후보들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이 길게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 통화 녹취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휴대폰의 기본 기능이라서 별 생각 없이 써왔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그 기능을 꺼놓으려고 하고 아예 이 통화 녹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아이폰을 살까 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주자들보다 당대표가 돋보이려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당 안팎에서 오해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면서 당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얻어맞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맞으니까 누적이 돼가지고 힘든 측면도 있다. 이렇게 비교적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대표 측에선 윤석열 총장의 침묵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근 신임 수석 대변인에 임명됐던 허은하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최근 윤 후보의 자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워낙에 이제 당내가 시끄러운데 또 그 언론에서 제가 접한 거지만 내부 캠프 측에 함구령도 내렸다.
그래서 주의하라라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 오해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처럼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실제로는 잠정 봉합일 뿐 언제든지 다시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경준위원장 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또한 서 위원장은 거론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 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선준비위원회가 선의로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캠프라든가 다른 분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대선 주자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병수 위원장은 사퇴 결심은 사실 17일 최고위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경준이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사퇴한다고 하니 경준 위원들은 환영을 하더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또 당내 갈등이 경준 위원장 사퇴와 선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제 결정으로 정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선거 관리가 잘 돼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히길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조금 의외네요. 그동안 이제 다른 주자들은 이준석 대표하고 서병수 위원장이 거의 한 팀이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세우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서 위원장은요, 특히 이 대표의 잦은 SNS와 인터뷰, 또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 등을 꼬집었는데요. 앞서 이 대표를 옹호했던 서 위원장의 발언과 오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그 외연 확장에 확실히 득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상징이고 또 우리가 뽑은 당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SNS라든가 또는 너무 잦은 인터뷰 또 후보 캠프라든가 또는 우리 당내 의원들의 SN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런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당내 갈등에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던 서병수 선관위원장 카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 대표가 선관위원장에 어떤 인물을 인선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언론들은 이름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황우여 전 대표의 이름도 나오고 또 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나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선관위원장을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를 지낸 고문이나 원로급이 주로 역임했다는 전례에 따른 함합형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현재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정병국 전 의원도 선관위원장에 거론되는 분위기인데요. 부산일보는 다만 이들의 경우 소위 친박, 친이 이 과거 개파 논란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부담이 없지 않아서 이 대표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이제 선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좀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하고 교감을 하고 나온 얘기일까요? 일단 서병수 위원장이 물러설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정가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 그 이 대표 측에 이제 그 취재를 많이 했을 때 기자들에게 이 대표 측에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계속 일관된 어떤 멘트를 하는 와중에서도
일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서병수 위원장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 자신도 사선이고 네. 그리고 또 정치 경력으로 보나 뭐 사실 또 광역 단체장도 한번 하고요. 근데 자꾸 이 외곽에서 훨씬 더 경륜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된다든지 뭐 또 국회의장급은 돼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발언들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경력이 자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력 논쟁이 붙은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좀 마음에 어떤 조금 그 상처를 입었다고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서병수 위원장이 아까 이 대표 측을 약간 좀 비판하는 어떤 목소리라는 게 약간 의외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병수 위원장이 문제가 될 때마다 사실은 그것을 나서서 아니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캠프에 가 있고 또 서병수 위원장이 그 정도의 어떤 정말 경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대표 측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했던 이 대표 측을 이렇게 좀 비판한다? 이건 어떤 뭐 사실 추정을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이 대표 측에서 이 사퇴를 조금 요구한 게 아닌가. 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자신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아니한 점 때문에 서운한 점을 일견 내비친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또 정치권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사람의 행보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밖에 있으면 모를까 당 내부에 소위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의회 비추면 좋지 않으니까 누구 하나든지 참아야 되니까 전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 얘기만 했어요. 대응하지 말고 참고 지내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는 너무 사소한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고 가는 그거에 대해 매진을 하는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순순히 듣는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김종인 구원투수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 전 위원장은 떠난 조직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죠. 하지만 어제 김 전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5.18 국립묘지를 1년 만에 다시 찾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킹메이커로 재등판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 이른바 무릎 사과를 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김 전 위원장은요, 이 각종 갈등 상황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는 쓴소리를 하면서도 이 대표의 쇄신과 개혁 노력을 인정하고 치켜세우면서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서도요, 김 전 위원장은 녹취록 공방에 관련 질문을 받고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사이로 진정이 될 거다. 또 이 대표가 당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노력과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것도 있어서 잡음이 있는 것 같다. 잡음은 곧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어제 충북을 찾아서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될 자질이 부족하다면서 자질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처럼 A4 대통령이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서 겨냥한 거군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이어서 이 홍준표 후보는 토론을 하자니 그것도 거부한다며 대통령의 자질 문제는 국민이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첫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일 1실언 논란에 처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의 연이은 말실수를 비판하면서 각 분야에 식견이 없으니 하는 말마다 계속 망언이 나오지 않냐며 맹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공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권 주자죠. 원희룡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협조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경선 과정에서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슨 윤석열 당권 무슨 장관설입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갖고 있는 준비 상태가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치의 벤처기업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과 또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력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크롱의 그 출마 선언이 대통령 출마 선언인지도 모르고 어디 작은 결혼식인 줄 알 정도로 소박하게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도 오늘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고향에서 아주 소박하게 우선 제 일성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북 음성은 김 전 부총리의 고향이죠. 김 전 부총리가 신임 사무관으로 첫 발을 뗀 음성군청이 있는 곳인데요. 김 전 부총리는 25살 김동연으로 돌아가 초심과 패계를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 전 부총리가 본격적으로 독자 정치 세력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지대 주자로 꼽히는 김 전 부총리는 농어촌 출신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시민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부총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 노동자 출신 등 그리고 시민그룹과 학계그룹 등이 주축이 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모여서 구축된 기존의 거대 양당과 달리 자신이 내세워왔던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선택이 결국 제3지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제3지대라고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하고의 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미 말하자면 우파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반정당주의의 힘이 뭔 마크롱주의 같은 그런 새로운 아래로부터의 작지만 강한 중도, 그야말로 기존의 양당 구조와 다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